번째가 오늘 해야 하는 게 사동하고 피동하고 구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동문하고 피동문을 구분하려면 사동의 반대, 피동의 반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영어에서 수동태 배웠죠. 수동태 배웠죠. 영어 수동태랑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동태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어랑 영어는 많이 조금 달라. 그래서 피동문이 이제 보통은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나한테 뭔가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건 능동이라고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둑 입장에서는 도둑이 경찰을 스스로 잡은 거잖아요. 그쵸? 도둑의 행위는 능동입니다. 도둑이 하는 행위는 능동인데 야, 나 반대로 썼네. 도둑이 경찰을 잡았다라고 썼어. 너네 이거 이상하지 않았어? 어머. 웬일이야. 야, 바뀌었어.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 나도. 그럼 이거 완전 여기 또 바뀌었었네. 이거 뭐지? 내가 왜 이랬지? 경찰이 도둑을 잡은 거예요. 이런 큰 실수를. 경찰이 도둑을 잡은 거죠? 근데 신기하게 밑에는 또 바뀌었었어. 내가 뭐 한 거지? 나도 어느새 기계가 되었구나. 기계적인. 자, 경찰이 도둑을 스스로 잡은 거잖아요. 아니, 혹시 이거 제대로 쓴 사람 있어? 경찰로? 없어? 와, 2025년 진짜 최고의 실수네. 자, 경찰이 도둑을 잡은 건 경찰 스스로 한 행위니까 여기 있는 주어는 능동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근데 도둑 입장에서는 경찰한테 잡힌 거잖아요. 이건 한국말이니까 이해하시죠? 도둑 입장이 피동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하는 도둑을 주체로 하는 것을 피동 표현이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도둑 입장에서 경찰한테 당하는 주체를 주어로 표현하는 걸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능동 표현하고 피동 표현하고 달라야 되잖아. 선생님이 여기다가 번호 붙인 거. 능동에서 피동되면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문장 성분이 바뀐다. 시험 문제는 능동문에서 피동문이 될 때 문장 성분이 뭐가 바뀌는지. 자, 화살표를 그려줬잖아요. 화살표를 기억하시면 돼요. 당하는 주체가 되려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부사어가 되는 거야. 한 글자씩 쓴 겁니다. 부사어. 애기가 부사어예요. 경찰에 의해 도둑이 잡혔다. 그러면 서술어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문장 성분이 바뀐다. 기억할 수 있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주어, 부사어, 서술어로 바뀌어. 근데 서술어에는 뭐가 추가돼? 이희리기, 전미사. 자, 내가 이거 다 안 써줬어. 전미사, 보조영어 그런 거 써주지 않았고 중학교 문제에서는 니네 학교 시험에는 이게 빠져있긴 하지만 다른 학교 애들은 봐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요게 들어가면 피동 표현이구나. 요거만 볼 줄 알아도 훌륭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고등부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 개념을. 잡다에서 잡혔다가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잡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얘가 피동문의 요소가 되는 거야. 그럼 엇은 뭐예요? 엇의 뜻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지난번. 그러니까 문법 요소라는 건 이런 거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를 찾으세요. 피동의 요소를 찾으세요. 그러면 잡은 뭘까요? 잡혔다라는 단어의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 되는 거야. 어근. 자, 잡은 어근이 되는 거고 분석을 하면 잡에도 뜻이 있고 희에도 뜻이 있고 심지어 다에도 뜻이 있어요. 이렇게 다 쪼개서 이거를 문법 요소로 설명하는 게 형태소야. 알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형태소 설명해 줄 때 이 단어의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잡을 어근이라고 했고 그지 같네 오늘. 자, 얘가 어근이에요.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잡혔다, 먹혔다, 그 다음에 잠겼다 이런 식으로 단어의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얘가 어근이야. 그럼 얘는 뭐야? 전미사가 되는 거야. 기본형이 잡다가 있고 잡히다가 있어. 그러면 잡다에서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잡 하나예요.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동시에 어근이 되는 거야.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 그 다음 잡히다에서 어근은 뭐라 그랬죠?
얘가 어근이라고 했어. 얘가 어근이라고 했어. 어근 뒤에 얘는 뭐예요? 전미사예요. 피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전미사예요. 어근하고 전미사가 결합한 단어를 뭐라고 하죠? 파생어라고 하는 거예요. 파생어. 어근하고 전미사가 결합한 단어를 파생어. 그 다음에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 그러니까 단일어는 어간하고 어근이 일치해요. 근데 얘는 어근은 잡이지만 어간은 여기까지야. 잡피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파생어일 때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겠어, 일치하지 않겠어? 안 하겠죠.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건 합성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할 때 하나의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일어. 하나의 중심 의미에 접사가 결합하면 파생어. 두 개 이상의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합성어. 합성어도 마찬가지로 어근과 어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했던 내용이라 복습 차원에서 얘기해 준 거고, 오늘 잘 알아야 되는 건 피동의 표현, 피동 표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잡았다 해서 이렇게 갈 때 피동문을 만들려면 뭘 붙이라고요? 요거를 붙이시라고요. 요거를 찾으시면 피동 표현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대다는 붙여서 쓰는 거예요. 판단되다, 생각되다 붙여서 쓰는 거야. 이거는 판단하게 되다, 하게 되다, 가게 되다 띄어서 쓰는 거예요. 띄어쓰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합쳐서 쓰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개되다랑 개되다랑 개하다를 자꾸 헷갈려 하는 것들이 있어.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피동 표현만 하고 사동 표현이 빠져있는 교재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사동 표현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피동문이 들어가면 무조건 사동문도 같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피동과 사동을 구별하려면 정확하게 피동문에 대응되는 개념하고 사동문에 대응되는 개념을 알아야죠. 사동문에 대응되는 개념은 주동입니다. 주동.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 시키지 않아도. 엄마가 안 시켜도 스스로 좀 네 할 일은 네가 하면 안 됐겠니? 주동적이지가 못하니 이 뜻이에요. 자, 이게 주동은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제 힘으로 스스로 하는 걸 주동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동문하고 능동문을 구별하는 방법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철수가 모기를 잡았어요. 철수가 모기를 잡았어.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스스로 한 거죠. 근데 모기는 철수한테 당한 거죠. 피동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바꾸라고 그랬지. 자, 바꿔보세요. 모기가 철수에게 어떻게 된 거야? 잡혔다지? 이러면 피동문이 돼요. 근데 모기를 보고 철수가 팍 잡았는데 엄마가 모기를 보고 철수한테 모기를 잡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사동문은 시키는 사람이 나오고 그 시키는 대상, 원래 주어였던 사람이 시키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키는 사람, 시키는 대상.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 그대로, 목적어가 없으면 시키는 사람이 목적어가 돼. 자, 목적어가 있을 때에는 시키는 대상이 부사어가 돼요. 목적어가 이미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을 때에는 시키는 대상이 부사어가 되는 거고, 여기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없을 때에는 시키는 대상이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 목적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조금 달라. 여기 목적어 있죠? 그러면 여기 목적어 있으니까 엄마가 철수에게 어떻게 했어요? 모기를 잡게 했어. 잡게 하다. 적으시오. 자, 잡게 하다. 그러면 지금 모기가 철수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에 대응해서 이 문장은 능동문이 되는 거야. 자, 피동문과 대응되는 개념은 뭐라고요? 능동. 근데 사동문과 대응되는 요거는 주동이 되는 거야. 얘는 사동문, 사동문과 대응될 때에는 주동문. 그러니까 이 문장은 능동문이 될 수도 있고 주동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능동, 주동 따로 써야 될까? 그래야 사동과 대응되고 피동과 대응되는 개념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대신 바꿔서 쓸 수는 없어요. 능동의 반대는 뭡니까? 피동이에요. 주동의 반대는 뭡니까? 사동이에요. 이걸 바꿔서 쓸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가지 개념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당하는 건 피동 표현이다.
그 다음 시키는 건 사동 표현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얘한테 당하는 주체. 그 다음에 얘가 시키는 대상. 이렇게 달라 순서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자 사동문 만드는 요소는 피동문 만드는 요소랑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죠? 얘가 공통점이에요. 이희리기가 피동에도 있고 사동에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겠죠. 이희리기 전미사를 보고 사동 표현인지 피동 표현인지 구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문제 보면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제거를 해 나가시면 이희리기 두 개 모두 똑같이 다 쓰였을 때 이희리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사동문이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피동문이 되는 겁니다. 바꿔보시면 돼요. 자, 짧게 쓰이는 전미사를 길게 쓰이는 걸로 바꿔보시면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여기서 목적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있어. 피동문 같은 경우는 피동문과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 피동문은 되는데 물이 집을 잠그다. 이런 건 어색한 피동 표현이야. 그 약간 번역하는 말투 이런 거에서는 나오는 표현이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습니다. 어색해. 이거 바꾸면 자, 두 번째 이중으로 쓰면 안 돼요. 이중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여지다. 사진이 보여지다. 사진이 나에게 보여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평상시 쓸 때는 이게 의사소통을 할 때 너 그거 잘못 쓴 표현인데 이렇게 하지 않지만 문제는 문법적으로 이게 잘못된 표현이야. 보여지다는 보이다하고 어지다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하고 어가 합치면 여가 되는 거 아시죠? 이하고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된 거기 때문에 보이다의 전미사 이하고 어지다 두 개가 쓰인 거라서 하나를 빼야 돼요. 둘 다 쓰면 안 돼. 중복해서 쓰면 안 돼. 그래서 보이다 하나만 들어가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오고요. 그 다음 피동 표현의 효과는 어떤 거냐면 이럴 때 많이 쓰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건을 보도할 때나 아니면 날씨 일기예보 이런 거 얘기할 때 피동문이 기사 오늘부터 한번 잘 보도록 해보세요. 기사를 쓸 때 다리 가만히 쓰세요. 기사를 쓸 때 피동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일부러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도 피동 표현을 씁니다. 근데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밝히고 싶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도기사 일기예보 같은 이런 것들은 약간 객관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에도 피동을 씁니다. 엄마 그릇이 깨졌어요. 엄마 내가 그릇을 오늘 깼어. 이게 아니라 그릇이 깨졌어요. 이렇게 피동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숨기고 싶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쓰여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완곡한 표현을 쓸 때도 좀 쓰기도 합니다. 사장님 컵이 조금 더러운 것 같은데요. 이거 설거지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깨끗이 씻기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 사장님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컵이 조금 더러워요 라는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하고 싶을 때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문제 보면서 할 건데 피동 표현이 가지고 있는 효과 이런 건 내신 문제에도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해서 자신을 숨기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쓴다. 자, 그럼 사동 표현 같은 경우는 주체를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지금 직접 사동하고 간접 사동이라고 나왔잖아. 시키는 사람이 행위를 직접 하는 건 직접 사동이야. 엄마가 아이를 웃게 하려고 뭔가 재미난 행동을 하신 거야.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아이를 웃기려는 행동을 엄마가 직접 시키는 사람이 직접 했다. 자, 시키는 사람이 하지 않고 아이가 웃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웃게 하려고 재미있는 TV를 틀어준 거예요. 그럼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아이를 웃게만 만든 거야. 이런 건 간접사동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있어. 엄마가 아이한테 약을 먹인 거야. 엄마가 약을 먹일 때 류강호 약 먹어라 이렇게 시키는 거 말고 엄마가 강호한테 약을 먹게 하려고 약을 입에 넣어줄 수도 있죠. 아니면은 약만 갖다 줄 수도 있죠. 엄마가 약을 갖다 주고 실질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은 강호야. 그럼 간접사동이야. 그리고 엄마가 약을 직접 넣어줬어. 그러면 직접사동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옷을 입히는 거야. 옷을 입히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아이의 팔을 넣어주고 다리를 넣어주고 이러면 직접사동이 되겠죠. 근데 옷만 갖다 주고 아이가 입는 거야. 그러면 간접사동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의미,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땐 이런 의미. 자, 그러면 이제 부정표현 보세요. 부정표현을 보시면 자, 부정표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안을 쓸 거냐, 못을 쓸 거냐, 아니냐, 못이냐, 말다냐. 세 가지. 부정표현 세 가지, 안부정문, 못부정문, 말다부정문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서 쓰는 건 내가
자, 이 세 가지가 왜 안 부정문이고 못 부정문인지 이유를 찾는 게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내 의지에 의해서 부정하는 건 안 부정문이야. 오늘 학원 안 갈 거야. 왜? 가기 싫어서. 이런 주체의 의지예요. 오늘 문자가 와. 애들이 다 와봐. 선생님, 저 시골 가야 돼서 오늘 학원 안 가요.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쓰는 애들도 너무 많아. 못 오겠다는 뜻인 거 알잖아. 선생님은 알아듣지만 문법 시험에서 틀립니다. 시골을 가야 해서 학원을 못 가게 되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못 가는 건 물론 본인도 학원 오고 싶지 않았겠지만 시골을 가는 것 때문에 여기를 못 오게 된 거잖아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문은 안 부정문을 쓰는 거고 아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외부 원인 때문이야. 외부 원인 때문에. 또는 진짜 너무너무 시험 잘 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안 풀었어요가 아니라 못 풀었어요. 달라. 안 푼 거면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은 거야. 주체 의지인 거야. 못 푼 건 너무 간절히 하고 싶은 건데 못하게 되었다는 거야. 능력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주체의 의지이냐. 요거를 찾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아, 부정부사를 쓰면 얘는 그냥 안 간다, 못 간다, 짧게 쓰는 거야. 짧은 부정문이에요. 길이가 짧다 해서 짧은 부정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아니하다, 가지 않는다. 아니하다 썼지만 않는다도 돼요. 가지 않다, 않는다. 길게 썼죠? 얘보다 얘가 길어서 얘는 긴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자, 뭐 이렇게 사동하고 피동에서도 짧은 그리고 긴 이런 거 있지만 그냥 조금 추출해서 뺄 거 빼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적은 겁니다. 첫 번째 적어준 건 무조건 처음에 개념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추가되는 것들은 그 다음 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니나 못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못 쓰는 경우 명령할 때 하지 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명령문이에요. 야, 다 같이 하지 말자. 그러면 청유문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 다 기본형이 뭐냐면 말다야. 그래서 말다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야.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을 언제 써야 되는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의적 표현 마지막. 자, 중의적 표현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의미로 쓰이면 의사 전달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엄마가 손이 너무 커. 그래서 엄마는 장갑을 제일 큰 거를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중심의미. 손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미요. 근데 손이 중심의미 말고 관용적 표현을 쓸 때가 있다 그랬지. 우리 엄마가 손이 되게 크면 플렉스하는 사람인 거야. 손이 엄청 큰 거예요. 자, 얘 손이 실제 이거 손숫자죠. 실제 손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미, 손이 크다 할 때에는 그 중심의미로 쓰인 거야. 근데 손이 크다가 씀씀이나 통이 크다 이런 관용적 표현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손이 크다 자체만 가지고 있는 손의 의미가 1번인지 2번인지 애매한 거예요. 이걸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 그럼 이게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바꿔서 써야겠죠. 우리 엄마는 손이 크셔서 늘 항상 큰 걸 쓰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는요. 배 1, 2, 3의 뜻이 있겠죠. 얘는 관용적 표현 때문에 이게 의미가 중의적인 표현을 중의성을 띈다면 배가 크다는 배 자체가 동음이의어예요. 동음이의어. 배 1번이 뭘까요? 먹는 배겠죠? 아, 맛있는 배가 배는 클수록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배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떠다니는 배가 있죠? 타는 배가 있겠죠? 와, 진짜 큰 크루즈 여행 갈 때 엄청 비싸더라고. 그 제주도를 배 타고 가는 그 선생님이 나 혼자 산다 애청자인데요. 그 나 혼자 산다의 전현무가 그 자기 차를 배에 싣고 제주도까지 17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 17시간 걸리는데 배를 차 함께 승선을 해서 캠핑카 승선하고 거기서 크루즈 타는데 1박에 30만 원이 넘던가? 더럽게 비싸더라고. 17시간 걸려서. 그렇게 많은 돈을 쳐들여서. 그리고 또 가면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타는 배, 큰 배, 타는 배를 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배는 뭘까요? 신체? 이거 신체. 배가 큰 사람 있죠? 10인분 거뜬하는 이런 애. 배가 작은데 많이 먹는 애들도 있지. 찌양 이런 애들. 엄청 많이 먹잖아요. 진짜 그렇게 먹으면 탈이 안 나나 몰라? 자, 그래서 신체 일부에 배가 있어요. 배가 크다 자체만 가지고는 1번, 2번, 3번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동음이의어 때문에 중의적 표현이야.
책에 있는 거 다시 적어줬지만 책에 꼼꼼히 다시 보시면 선생님이 써준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 머릿속에만 없는 거. 공책에도 있고 책에 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쁜 지안이 인형. 자, 예쁜이라는 말이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범위가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어요. 지안이가 예쁜 거일 수도 있고요. 인형이 예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한 가지 의미만 뗄 수 있도록 중의성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중의성을 제거하려면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면 될 것이고 이런 거는 순서를 바꾸면 돼요. 자, 중의성을 제거하는 방법.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순서. 지안이의 예쁜 인형. 이렇게 바꾸면 인형만 예쁜 거잖아요. 그쵸? 순서를 바꾼다 또는 쉼표를 붙이시면 돼요. 쉼표. 쉼표를 붙여주는 거 제거하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다. 자, 보다는요, 뭔가를 비교하는 조사입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그는 나보다 빵을 더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그가 좋아하는 거, 빵. 내가 좋아하는 거, 빵. 그리고 그가 나하고 빵 중에서 빵을 좋아하는 거. 내가 빵한테 밀린 거예요. 이거 그 뜻이에요. 첫 번째 비교 대상이 그는 나가 아닌 빵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야.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그가 빵을 좋아해. 좋아하는 행위를 비교하는 거예요. 빵을 좋아할 수도 있고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가 좋아하는 게 그가 빵을 좋아하고 나도 빵을 좋아해. 근데 누가 더 좋아해? 그가. 좋아하다의 행위를 비교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비교하는 대상이 나와 빵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지? 좋아한다를 비교한다. 그 다음에 나하고 빵을 비교한다. 그러면 한 가지 의미만 있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조사는 접속조사입니다. 접속조사예요. 철수하고 영희가, 야, 철수 영희 결혼했대. 철수와 영희가 결혼했대. 이 말 속에는요, 철수 영희가 부부가 된 거예요. 철수랑 영희가 부부가 됐을 수도 있고, 철수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영희 다른 사람이랑 각각 결혼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가 부부가 됐거나 또는 각각 부부가 됐거나. 이것도 중의적이에요. 뭐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무엇 때문에 중의성을 띠게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중의성을 제거하는 방법 써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부 같은 경우는 여기 부정 표현에 전부, 모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요. 오늘 10명 오세요. 근데 10명이 다 온 건 아니에요. 10명이 다 온 것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일부만 안 온 거예요. 10명이 다 오지 않았어요. 모두 오지 않았어요. 전부 오지 않았어요. 에서 일부인지 전체인지 애매한 표현이 이건 거예요. 알았어요? 전부라는 의미 속에는 10명 중에 1명, 10명 모두 이럴 수 있다고. 그러면 얘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제거하면 되냐면 보조사를 붙이시면 돼요. 보조사. 전부 먹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조사를 붙이면 중의성이 제거돼요. 자, 다 쓰셨죠? 책 보고 하겠습니다.